오늘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대단원사 광합성의 3 식물의 기관 두 번째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는 굳은 뿌리와 수연 뿌리 두 가지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뿌리의 구조는 가장 밖에 표피, 그 다음 한 개의 표피 세포가 변형된 것으로 뿌리의 표면적을 넓혀 효율적인 흡수를 할 수 있게 했던 게 뭐였죠? 그렇죠, 뿌리털이죠. 그 다음 안쪽에 물과 무기양분의 이동 통로인 물관과 유기양분의 이동 통로인 체관이 있었고, 세포의 길이 생장이 일어나는 생장점과 그 생장점을 보호하는 뿌리 골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뿌리의 기능으로 흡수작용, 지지작용, 호흡작용, 저장작용이 있었고, 뿌리는 삼투현상에 의해 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때 삼투현상이 뭐였죠? 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또한 쌍덩이 식물과 외덩이 식물의 줄기의 단면에서 공통적으로 물관과 체관이 있었는데, 쌍덩이 식물에만 있는 것이 형성층이었죠. 그 형성층은 부피 생장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쌍덩이 식물과 외덩이 식물을 비교했을 때, 자, 관다발 배열은 쌍덩이 식물이 규칙적이었고 외덩이 식물은 불규칙적. 그 다음에 형성층은 쌍떡잎 식물에만 있었고, 떡잎수는 쌍떡잎이 2개, 외떡잎이 하나, 뿌리는 쌍떡잎이 고든 뿌리, 그 다음 외떡잎은 수연 뿌리, 그 다음에 잎맥은 쌍떡잎 식물이 그물맥, 외떡잎 식물이 나란히 맥.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예는 배추, 샐러리, 무, 봉선화, 해바라기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떡잎 식물은 벼, 백합, 마늘, 파, 옥수수, 강아지풀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줄기의 기능은 운반작용, 저장작용, 지지작용, 호흡작용 등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138페이지 A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잎의 단면 그림에서 잎의 구조에 대한 그림도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쪽을 공부하실 때는 꼭 나와 있는 그림과 그 그림의 구조, 그 다음에 그 명칭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외워주셔야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책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먼저 표피입니다. 잎 표면은 한 겹의 세포층으로 잎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으로 표현하면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잎맥인데, 이 부분은 잎 안에 있는 관다발로서 위쪽이 물관, 아래쪽이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다발이 뭐였죠? 자, 우리 줄기에서 관다발 배웠잖아요. 그 관다발에는 뭐가 있었죠? 예, 쌍떡잎 식물에서는 물관, 체관, 형성층을 3개를 합해서 관다발이라고 했었고요. 외떡잎 식물에서는 형성층이 없었죠. 그래서 뭐하고 뭐만 얘기했죠? 물관과 체관만 묶어서 관다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의 옆에 보면 표가 있죠. 두 번째 잎맥에 보시면, 자, 위쪽에는 물관, 아래쪽에는 체관 위치, 여기 밑줄 쳐주세요. 자, 그 다음 밑에 울타리 조직 보겠습니다. 자, 울타리 조직은 표피 아래쪽에 있고요. 엽록체가 있고 세포가 되게 빽빽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엽록체가 많이 들어있는 세포가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기도 밑줄 쳐주세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해면 조직입니다. 자, 그림상으로는 여기고요. 자,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을 비교해 보시면 해면 조직은 어떻습니까? 울타리 조직에 비해서 되게 듬성듬성했죠. 즉 엉성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합니까?
그래, 빈 공간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빈 공간 사이로 기체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 식물도 호흡을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식물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호흡을 하고요. 산소를 들여 마셔서 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호흡을 하고요. 그 다음 광합성 작용도 하기 때문에 식물 아래서 기체가 이동하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면 조직이 옆에 밑줄 쳐주세요. 엽록체가 있는 세포가 엉성하게 배열된 기체가 쉽게 이동.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공변세포가 나옵니다. 자,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된 것으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엽록체가 존재합니다. 엽록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죠. 이 공변세포는 잎의 뒷면에 존재를 합니다. 잎의 뒷면에 존재를 해서 자, 그 사이로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을 기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기공 나와 있죠. 자, 주로 잎 뒷면의 분포. 그래서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짐. 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과 기체교환이 일어난다. 밑줄. 자, 그러면 증산작용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증산작용에 대해서 자, 밑에 보시면 비증산작용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 증산작용 밑줄. 기공을 통해 식물체 내의 물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 즉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기체 상태로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사람은 몸 안에 수분이 남으면 땀과 오줌 같은 걸로 배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수증기 형태로 해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현상을 통해서 식물체 내에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나중에 3번에 배울 증산작용에 의해 첫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증산작용의 조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공변세포에 의해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증산작용이 조절됨. 자, 그러면 이게 열리고 닫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자, 공변세포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기공이 열리는 과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공변세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엽록체가 있다고 했죠. 그럼 엽록체가 있으면 무슨 작용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광합성을 합니다. 자, 그럼 광합성을 하게 되면 주변 세포보다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삼투 현상입니다. 이 삼투 현상을 통해서 자, 주변 세포에서 공변 세포로 물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변 세포가 주변보다 농도가 높아지니까 농도가 낮은 주변 세포로부터 물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이 이동하게 되면 공변 세포가 안에 물이 차게 되면서 공변 세포가 빵빵하게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이때 특징이 있어요. 자, 공변 세포의 안쪽, 즉 기공을 이루고 있는 그 안쪽은 두껍고요. 그 반대쪽 라인, 요 라인이 되게 얇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게 돼요. 그래서 공변 세포가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수증기 형태로 변하여 기공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기공이 닫히는 과정은 자, 이런 상태에서 광합성이 멈추게 되면 자, 이제 반대로 주변 세포가 공변 세포보다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게 되고 그 부풀어 올랐던 공변 세포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면서 기공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증산작용이 조절되는 즉 기공이 열리는 과정, 닫히는 과정을 잘 이해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공의 개폐 원리 확산 실험은 여러분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 가실 수 있을 것이고, 자 3번 증산작용에 의의, 자 이 부분 별표 치시고 4번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자 요것도 옆에다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쓰세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자 다시 3번 증산작용에 의의, 자 식물체의 체온 조절, 아까 밑줄. 자 식물체 내의 물의 상승의 원동력. 자 기공을 통해 물을 내보내게 되면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게 식물체 내의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증산작용이. 그 다음 식물체 내의 수분량 조절. 식물체 내에 수분이 남게 되면 그 남은 수분을 기체 상태로 해서 다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 부족하면 다시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식물체 내의 수분량 조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식물체 내의 무기양분을 농축시킨다. 자 여러분, 농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세요? 자 농축이라는 것은 액체를 진하게 하는 과정을 농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식물체 내의 무기양분을 농축시킨다고 했는데, 이 무기양분 안에 있는 수분을 증산작용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양분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농축시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4,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자 아까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빨래가 잘 마르려면 햇빛이 강하고 온도도 높고 그 다음에 바람도 잘 불고 습도도 낮아야 된다.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체내 수분량. 당연히 체내 수분량이 많아야 몸 밖으로 배출해도 이상이 없죠. 적은 때 몸 밖으로 배출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40페이지 탐구 A 2회 증산작용에 관한 실험입니다. 자 정말 증산작용이 잎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가나다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거를 좀 더 다른 그림으로 해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다른 그림을 써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왼쪽 중간 가운데, 자 이거를 가나다라고 표현했을 때, 자 우선 가의 그림을 보시면, 자 나뭇가지가 이제 잎이 없는 나뭇가지. 자 나하고 다는 둘 다 잎이 있는데 다만 그 잎에 봉지를 씌웠어요. 자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꽂아 놓은 그 실린더에 자 밑에는 물을 똑같이 세 개를 같이 담아 놓고요. 그 위에 다 각각 식용유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돼요. 자 그러면 식용유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흡수하게 되고 그 물이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즉 그래서 그 물이 정말 흡수돼서 빠져나가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냥 물을 놔두게 되면 자연 증발도 일어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연 증발이 일어났을 때 그게 정말 증산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건지 어떤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 위에 식용유로 해서 얇은 막을 만들어서 자연 증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가나다 새 실험 장치로 만들어 놓고, 자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한두 시간 정도 놓은 다음에 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변합니다. 자 밑에 있는 물의 양이 변하죠. 제일 많은 게 무엇인가요? 잎이 없는 나뭇가지죠. 그 다음 제일 작은 게 잎이 많은 나뭇가지. 그리고 중간이 나뭇가지 위에 봉지를 씌운 것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다인 잎이 많고 봉지를 씌운 나뭇가지를 봤을 때 그 안에 물방울이 생기면서 뿌옇게 흐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잎의 뒷면에 무엇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기공이 있었죠.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증발해서 날아가는, 즉 증산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하고 나, 즉
나뭇가지에 잎이 없는 것과 나뭇가지에 잎이 많은 두 가지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잎이 없는 나뭇가지는 물이 줄어들지 않고 잎이 많은 나뭇가지는 물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즉 나랑 달을 비교했을 때 자, 같은 잎에 잎이 들어있는 나뭇가지인데 하나는 봉지를 씌우지 않고 하나는 봉지를 씌웠을 때 그 사이에서도 물의 증발량이 차이가 나게 되죠. 이 얘기는 나하고 다 중에 다 안쪽, 즉 봉지 안쪽의 습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습도가 높을수록 증산이 잘 일어나지 않고, 즉 습도가 낮을수록 증산작용이 잘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잎에서 일어나게 되고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은 습도가 낮을수록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